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5강 맥주 우리 이론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번에 이제 맥주 향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반 정도 했고, 나머지 반 남은 이제 향미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우리가 뭐 이렇게 맥주를 만들다 보면 앞으로 제가 뭐 이론 수업을 쭉 그동안 해오면서 원료나 공정이나 뭐 이런 거 쭉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맥주를 얻었을 때 어떤 그런 맛이나 향,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맛과 향이 어디서 왔는지, 또 그 맛과 향이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성분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이미치라고 하죠. 안 좋은 어떤 불쾌한 냄새, 불쾌한 맛, 이런 것들은 또 어디서 오는지,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좋은 향은 살리고 좋은 향은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된 건데요.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독일 맥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각 국가별로 독일 맥주, 벨기에, 영국, 미국 맥주 뭐 이렇게 전 세계 맥주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나라 몇 군데를 이렇게 제가 좀 개요식으로 추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일 맥주든 뭐 미국 맥주든 요 카테고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그 종류가 많죠. 네,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맥주는 아시다시피 이제 라거 맥주, 에일 맥주 이러죠. 큰 카테고리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뭐 좀 특수하긴 하지만 그 벨기에의 어떤 그런 자연 발효 맥주.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사실은 뭐 벨기에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 발효 맥주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한 국가에서 나오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여과살균을 처리해서 이제 뭐 이렇게 에일, 라거 타입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물론 이제 수제 맥주 같은 경우 우리 크래프트 맥주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여과살균하지 않고 나가지만, 수제 맥주 대부분은 이제 자연 발효 맥주는 없고 라거 아니면 에일 타입이에요.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라거 타입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 이제 헬레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헬레스. 헬레스라는 거는 이제 독일말로 이제 헬레스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 화이트 그런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색깔이 연하면서 우리나라 뭐 오비하이트 정도의 맥주의 컬러?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뭐 헬레스, 필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레스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보시면 당도가 우리가 보통 한 11브릭스, 12브릭스 그러면은 보통 알코올이 한 4%, 5%, 이 정도 나오죠. 알코올이 이 정도 나오고, 칼라도 우리나라 칼라하고 비슷해요. 6에서 10 정도면 우리나라 맥주하고 칼라가 비슷한 거고, 쓴맛 정도가 16에서 24면 우리나라 맥주보다는 약간 써요. 우리나라 같은 게 IBU, 요게 이제 쓴맛을 나타내는 단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 안팎이에요. 10 안팎 얼추. 근데 요거는 16에서 23, 우리나라 맥주보다 뭐 한 배 반, 두 배? 요 정도 약간 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라거 맥주 중에서도 가벼운 맥주, 이렇게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 이제 그런 맥주, 우리나라 뭐 이렇게 흔히 마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맥주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필스너라는 건 제가 한번 체코 맥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것도 라거 계열인데, 요거의 특징은 그 자츠라는, 그러니까 이거 필스너라고 하는 거는 유럽 전역에서 다 만들어요. 독일도 만들고 체코도 만들고 뭐 프랑스도 만들고 다 이런 타입을 만드는데, 필스너라고 하는 라거 타입에서도 필스너 계통은 약간 홉을 조금 더 강조한 거예요. 아까 그 헬레스보다는. 그래서 쓴맛이 여기 보시면은 한 24, 48, 그죠? 아까 그거 뭐 헬레스보다는 또 한 2배 높죠? 우리나라 맥주를 보면 한 3배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쓰다고 보시면 되고, 색상이나 알코올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맥주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제가 3강 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담근 공정할 때, 매싱을 할 때, 담근 공정할 때 요는 승원법을 쓴 게 아니라 자비법을 쓴 거예요. 끓이는 공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 맥주 그 담금액을 다 이렇게 온도별로 차차차차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담금을 할 때 일부는 가고 일부는 빼서 끓이고 또 합치고 또 끓여서 합치고 뭐 이런 어떤 끓인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요거는 뭔가 카라멜 향? 약간 그런 향도 나고, 또 이런 그 체코에서 나오는 그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면 필스너 우리케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역사가 제일 오래되고 필스너의 시초라고 봐야 되죠. 그죠? 기원이죠. 처음에 이제 이 필스너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1800년도에 독일의 양조 기술자가 이 체코에, 그 당시에 체코는 보헤미안이라고 하죠. 보헤미안. 체코라고 하지 않고. 그 보헤미안 시대에 가서 기술을 알려준 거예요. 양조 기술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일 사람한테 이 라거 맥주를 처음으로 배웠는데 이게 이제 시초가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필스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표 맥주가 된 거죠. 필스너 계통에서. 그래서 요거는 체코의 그 자츠라고 하는 그 지방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는 그런 그 홉을 아주 그 홉이라는 게 아로마 홉인데 향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우아하죠. 예. 홉이 이제 아로마 홉, 비터 홉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로마 홉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좀 세련됐다 그럴까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우아한 향이 나는 그런 굉장히 홉이 비싸요, 이게. 비싼데 양질의 홉이기 때문에 그 홉을 여기 쓰는 게 특징입니다. 이 필스너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떤 그런 담근 공정이 좀 다르고 공법이 다르고 쓰는 홉이 좀 다르고 뭐 요런 차이로 인해서 이제 요런 일반 라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여기는 이제 또 이제 우리 둔클레스, 슈바르츠 비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둔클레스라고 하는 건 약간 어두운 색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슈바르츠라고 하는 거는 블랙 비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슈바르츠라는 건 블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블랙 비어, 둔켈이라는 건 약간 브라운 계통, 약간 좀 어두운 색깔, 네, 요런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슈바르츠 비어 같은 경우인데 요런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은 흑맥주지만은 아까 그 필스너나 이런 헬레스처럼 그런 라거 타입보다 우리가 더 흑맥주는 게 더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흑맥주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흑메가를 넣어서 색깔을 좀 더 이렇게 어둡게 하고 진하게 하고 그다음에 흑메가를 조금 첨부함으로 해서 맥주 전체의 어떤 풍미를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지 이게 쓴맛을 내려고 흑메가를 넣은 게 아니에요. 쓴맛을 내려면 홉을 더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물론 또 아주 쓰게 하려고 그러면 뭐 발효나 뭐 숙성, 저장 공정에서 따로 이렇게 홉의 향을 추출해야 되는 방법을 또 써야 되고 내지는 또 끓임 과정에서 홉을 또 많이 때려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거지 메가 자체를 많이 넣었다고 해서 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BU는 그렇게 앞에 헬레스하고 이렇게 쓴 강도가 크게 차이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알코올은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로스팅한 메가를 쓰는데 흑메가도 종류가 제가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제가 이제 샘플을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흑메가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약간 검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시커먼 것까지. 우리도 왜 뭐 누룽지 같은 거 밥 해 먹고 나면 누룽지 끓여서 보면 많이 끓이고 아주 새까맣게 탄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메가도 있고 좀 덜 태운 거 뭐 여러 가지 형태죠.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맥주 타입에 따라 때 어떤 특성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별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어떤 로스트 향, 초콜릿 향, 뭔가 탄내 나는 요런 노트를 주려고 요런 걸 쓰는 거죠. 요거 이제 바이젠 비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용어들은 다 독일 말이에요. 독일 말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휘트 비어죠. 휘트 비어. 그죠? 미를 휘트라고 하니까 휘트 비어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국내에서는 그냥 크래프트 맥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어 자체를 써요. 그냥 바이젠 비어 그 벨기에 람빅 맥주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용어 자체를 쓰는데 바이젠 비어라고 하는 건 이제 밀 맥주죠. 요 밀 맥주인데 요거는 말 자체로 밀이 50% 이상. 독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밀 맥주라 하면 밀 메가를 50% 이상 쓴 거라 해야 한다라고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건 60%, 70%, 80%, 90%까지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밀맥주라고 하는 게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는 밀맥주라 하면 몇 프로를 넣어라 이런 정의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라거 맥주다 무슨 뭐 밀맥주다 이렇게 구분 자체가 한국에는 아예 없고 이제 독일은 이제 아무래도 맥주가 예전부터 많이 발달되어 오고 업계 간에 뭐 이렇게 경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산업적으로 구분을 저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밀이 50% 이상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다른 술보다는 거품이 좀 많이 나죠. 그죠? 거품이 좀 많이 나고 요거는 탄산 자체가 많이 나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알코올 도수도 약간 여기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는데 알코올 도수 조금 높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밀 자체가 밀메가가 보리메가보다는 단백질이 많습니다. 단백질이 많아서 이 거품에도 유지에도 거품이라는 게 단백질하고 우리 호흡에 오는 순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백질이 많은 것들이 거품이 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맥주는 다른 술보다는 거품이 더 잘 나고 유지도 잘 되고 또 그런 보리메가를 가지고 발효해서 나오는 탄산가스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런 밀을 가지고 발효한 탄산가스가 더 조밀해요.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포 크기가. 그래서 더 이렇게 이 밀맥주를 드셔보면 아시지만 컵에 따라서 이렇게 놔두보시면 더 뽀얗게 돼 있어요. 말로 아이스크림처럼. 보통 일반 맥주는 그냥 거품이잖아요. 이렇게 듬성듬성한 거품. 근데 얘는 굉장히 무슨 아이스크림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탄산의 가스 크기에 좀 차이도 있고 또 그런 밀이 많아서 이제 거품이 형성해 주는 것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맥주의 특징은 뭔가 바디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백질이 많다 보니 단백질이 일부 이런 라거 계통보다는 많기 때문에 좀 뭔가 바디감도 있으면서 거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상면 효모 요거 그러니까 에일 효모로 만든 거죠. 아까는 그 라거 타입의 효모로 한 건데 에일 타입의 효모가 내뿜는 어떤 그런 페놀 향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밀맥주를 드셔보면 뭔가 이렇게 정향, 클로브 향 이런 향이 나거든요. 요런 향들은 일본 라거 맥주에서는 안 나요. 그거 왜 그러냐면 라거 맥주는 그런 그 페놀 향을 만드는 효모가 효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페놀 향이라고 하는 거는 메가나 호배에 그 페룰산이라는 게 우리 쌀에도 있어요. 쌀에도 페룰산이라고 있는데 이 메가나 호배에 있는 페룰산을 홉이 그 어떤 특정한 효소를 가지고 이런 페놀 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효모의 효소가 그렇게 하니까 결국 효모가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일 효모들은 대부분 그 효소를 들고 있기 때문에 페룰산을 페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향 내지는 클로브 향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 여기에 아주 독특한 향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향은 만약에 라거 타입의 맥주에서 그런 향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지로 간주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맥주라고 하는 건 그 타입에 맞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밀맥주는 라거 맥주하고 틀린 게 효모가 틀리고 원료가 틀리고 그죠? 그다음에 알코올 도수나 탄산감도 틀리고 그래서 많은 면에서 또 향도 아로마도 좀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밀맥주하고 일반 라거 맥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요거 이제 복비어, 더블복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맥이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좀 알코올도 좀 이렇게 기준 자체가 전반적으로 색상도 좀 강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색상이나 쓴맛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구분한 게 아니고 알코올 도수 기존 거는 뭐 4%, 5% 이잖아요. 이건 6%에서 8%. 맥주가 6%에서 8% 있는 경우는 좀 드물죠. 맥주는 보통 4.5에서 5 사이, 우리나라 맥주도 한 4.5에서 5 사이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가 우리가 맥주는 이렇게 음미해가면서 뭐 이렇게 와인처럼 홀짝홀짝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이렇게 들이키는 술이잖아요. 청량감에 먹는 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맥주는 금방 취해요. 그래서 우리 막걸리도 한 알코올 도수가 한 6% 정도 되죠. 막걸리도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꿀꺽꿀꺽 마시는 술이잖아요. 그래서 막걸리도 이렇게 먹다 보면 어느 날 많이 취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이런 맥주들 같은 경우도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꿀꺽꿀꺽 마시다 보면 금방 취해요. 이런 술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알코올 도수 높은 거는 유럽이나 뭐 이렇게 미국 이런 데서는 조금 축제용 페스타 할 때 그럴 때 좀 흥도 끌려고 뭐 이렇게 만드는 맥주긴 한데 요 복비어, 더블 복비어 요거보다도 이제 더 알코올 도수 높은 것도 있죠. 뭐 트리플 비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트리플 복 이런 것도 있는데 알코올 도수가 점점 더 높아가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처음에 브릭스 당도가 높죠. 그죠? 당도가 높아야 알코올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당도를 많이 높여가지고 알코올을 많이 하는. 요거는 이제 보통 라거 효모, 라거 효모 계통을 만들어서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메가도 조금 더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 높으면서 색상도 좀 진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향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나게끔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런 라거 타입의 유지를 하면서 향을 내려면 어떤 그런 약간 그 로스팅한 그 메가를 투입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로스팅 같은 경우를 좀 넣어서 전체적으로 향도 좀 진하게 하고 좀 바디감도 있게 하고 그런 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베를리너 바이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약간 자연 발효 방식, 그러니까 효모 갖고 발효를 하는데 여긴 젖산균이 좀 들어간 거예요. 젖산균. 요거는 이제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이젠비어라는 게 독일의 뮌헨 지역의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밀맥주라고 하면 독일의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밀맥주는 베를리너 바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밀메가를 물론 그런 바이젠비어보다는 덜 쓰긴 하지만 밀메가를 일부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에일 타입의 그런 효모로 해서 만드는 거죠. 개념은 비슷하죠. 바이젠비어랑. 근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 락토바실러스, 이게 뭐죠? 젖산균 아니에요. 우리 김치에도 있는 젖산균. 이런 젖산균을 이용해서
약간 신맛이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 그런 막걸리 만들 때 젖산 발효 나오면 그 신맛 많이 나잖아요. 미술 만들 때 이럴 때. 그런 것처럼 일부러 얘는 신맛을 강조한 거고 알코올은 굉장히 적어요. 일반 맥주보다 한 1%, 2% 적습니다. 알코올은 좀 적고 색상도 굉장히 여리고 쓴맛도 거의 없어요. 이거는 호흡을 적게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 같은 경우는 탄산도 당연히 알코올이 덜 나오니까 탄산도 덜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약간 좀 신맛 나는 음료수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독일의 베를린 지역에서는 오랜 세월 이거 만들어 왔고 지금도 독일에도 한 베를린 쪽에 가면 한 두세 군데가 전통 방식으로 그대로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그래서 젖산 발효를 통해 젖산균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신맛을 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요즘에는 그냥 젖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전통 방식으로 하는 데는 여전히 이제 젖산 발효를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신맛이 나게 해서 먹는 맥주다. 그러나 좀 일반 맥주하고는 완전히 어떤 향이나 맛이나 패턴이 다르죠. 근데 이것도 독일의 어떤 유명한 맥주 중에 하나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그 IPA 맥주라고 그래가지고 호배의 어떤 그런 진한 향, 아로마를 막 추출하려고 하는 그런 공법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흐름이 또 이렇게 신맛 나는 쪽으로 가요. 그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그런 트렌드가 많이 붐이 불어가지고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 걸 많이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수제 맥주 하는데도 이 신맛 나는 맥주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브루어들이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베를리너 바이서 타입 아니면 뭐 벨기에 람빅 타입, 뭐 베를린 람빅하고 얘하고 만드는 공법이나 뭐 그런 건 참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베를린 바이스의 이처럼 신맛 나는 맥주도 상당히 하나의 트렌드다 요즘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IPA라고 해서 요게 이제 마트에 가면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데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맥주예요. 마트에 가시면 있을 텐데 IPA 치고는 굉장히 IPA 중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술이고 뭔가 밸런스도 굉장히 잘 맞고 맛있는 그런 IPA인데 IPA라고 해서 아메리카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의 IPA도 있고 무슨 뭐 벨기에 쪽의 IPA도 있고 IPA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원래는 이제 이게 IPA라고 하는 술의 이제 그거는 이제 인디아 페이레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식민지 지배할 당시에 맥주를 이제 그쪽으로 가져가서 먹어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인도에서 맥주가 없었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쪽 가서 먹어야 되겠는데 맥주가 알코올이 4% 5%밖에 안 되니까 자꾸 상할 거 아니에요, 맥주가.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살균 공법도 없었고 그랬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호흡에 이제 항균 작용이 있으니까 호흡을 많이 때려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흡의 항균 작용을 이용해서 이제 술을 조금 보존을 더 하려고 하는 이런 해서 탄생한 게 이제 인디아 페일에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페일에일인데 인디아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죠. 인도 쪽으로 이제 뭐 수송한다는 뜻에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명칭이 붙은 건데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보통 IPA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은 IBU가 요 맥주 같은 경우 종류가 많지만 35에서 70. 그러니까 우리나라 맥주가 한 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쓴맛 정도가. 근데 우리나라 거보다 거의 한 3배에서 7배 정도. 어떤 건 뭐 100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IPA를 이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예, 물론 우리나라 맥주도 많이 쓰죠. 많이 쓴데, 나름 마실만은 해요. 마실만은 하고 이게 굉장히 지금도 많이 유행을 하죠. 예, 많이 유행을 하고 여기 보시면 임페리얼 IPA 뭐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이거는 더 써요. 그죠? 이게 100배 아닙니까? 임페리얼 IPA라는 거는 더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도도 높고 그죠?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IPA라는 게 알코올 도수도 높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맛이 강한 그러니까 상당히 그 호흡에서 오는 항균 작용, 알코올로 오는 항균 작용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인도로 가면서 맥주의 어떤 그런 보존성을 높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탄생한 이제 기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IPA라고 그러면 뭐 크래프트 맥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해요. 다 하는데 그 제가 이렇게 브루어리 이렇게 국내에 몇 군데 이렇게 가보면 조금 집집마다 조금씩 맛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쓴맛만 많이 나고 뭔가 밸런스도 안 맞는 데가 있고 어떤 거는 뭐 밸런스나 이런 건 괜찮은데 먹고 나면 뒤에서 막 이렇게 끌리는 쓴맛이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캐틀 호핑을 한다 무슨 뭐 드라이 호핑을 한다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끓이는 공정에서 넣는 걸 캐틀 호핑이라고 그러고 뒤에 이제 뭐 후처리 공정에서 넣는 건 이제 뭐
아까 말씀 드라이 호핑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이제 끓이는 시간이나 어떤 드라이 호핑할 때 어떤 시간이나 어떤 투입하는 양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IPA마다의 어떤 그런 맛 차이나 향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맛이 진하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제 취향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술들은 상당히 맛이 진하기 때문에 매일 먹으라 그러면 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제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뭐 진한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진한 맥주를 자꾸 먹다 보면 나중엔 우리나라 오비 하이트가 많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먹는 술, 가볍게 먹는 맥주 이런 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크래프트 맥주에서는 큰 카테고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아메리칸 그 IPA 중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IBO가 조금 낫죠, 그죠? 요거는 조금 이제 호흡을 좀 덜 넣은 거죠. 그런 계통도 있고. 지금 독일 쪽의 그런 좀 맥주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까 그 베를리너 바이스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아까 갑자기 설명하다가 뭐 미국 쪽으로 휙 넘어가 버렸는데, 독일 쪽에 지금 몇 개 빠져서 제가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독일 맥주 중에 다크 에일이라고 있죠. 다크 에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흑맥주 계통이긴 한데, 아까 그 슈바르츠 비어, 그런 맥주보다는 조금 좀 덜, 그러니까 뭔가 좀 브라운 계통이죠. 그죠? 그 색깔도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연한, 그 황금색도 있고, 이런 좀 이렇게 레드 색깔도 나긴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원래 맥주의 색깔은 노란색이라기보다 호박색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보통 호박색. 호박색에 비슷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흑메가를 섞으면 좀 진해지기도 하고, 레드라고 하는 건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좀 붉은색 나는 그런 메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쓰면은 그런 색깔이 마치 우리 적포도주 와인처럼 그렇게 진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연한 적포도 색깔처럼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다크에일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알트비어라고 하는 거는 알트라고만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올드라는 배예요. 올드. 그러니까 오래된 맥주다. 그러니까 미국 독일에서 구분할 때 뭐 라거 타입, 에일 타입이 있지만은 라거에도 이제 종류가 뭐 아까 헬레스, 뭐 필스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에일에도 이제 뭐 아까 밀맥주, 알트비어, 뭐 켈시비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알트비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먹는 그런 일반 맥주보다는 색상이나 아이비어가 조금 진하기는 해요. 색깔이나 이렇게.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독일의 그런 뒤셀도르프 그런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만들어 왔던 맥주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뭔가 좀 로스팅 향이 조금 나면서 일반 그런 라거 맥주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른 이제 그런 타입의 맥주고요. 요거 이제 쾰시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건 말 자체로 이제 쾰른 지역, 독일의 그 쾰른 대성당으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독일의 그 북부 지역에 그 쾰른 지역에서 쾰른 지역의 전통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런 알티비어는 뭐 디셀도르프 뭐 이런 전통주, 그 지역의 전통주라고 보면 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아까 그런 알티비어하고는 전체적인 그런 어떤 향미의 톤이 좀 다르긴 한데, 쾰시도 쾰른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마시는 이제 그런 술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일 효모, 상면 효모니까 에일 타입으로 조금 고온에서 발효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술도 독일에도 상당히 많고, 요거는 홉을 조금 우리 거, 그러니까 거의 뭐 아까 그 체코의 필스너 수준이에요. 거의 한 16에서 35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어떤 쓴맛이 나는 그런 홉 톤을 조금 강조하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홉을 조금 톤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제 생각에는 아마 유럽의 홉이 굉장히 유명하고 특히 이제 독일 홉이 유명하긴 한데 그 사람들은 홉에서 오는 그런 어떤 쌉쌀한 맛, 향, 이런 걸 굉장히 즐겨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맥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쓴맛을 싫어해가지고 홉을 우리는 좀 적게 넣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쓴맛, 홉에서 오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특색, 캐릭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맥주에서는 좀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유럽에 비해서.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맥주를 막 이렇게 뭐 소주하고 말아먹는 뭐 그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좀 일부러 홉을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유럽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뭐 소주에다 말아먹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맥주 자체로 즐기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맥주는 조금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아이비어가 조금 있어줘야 돼. 조금 쓴맛이 좀 나야 돼요. 맥주는 쌉쌀한 그런 맛. 그래야 좀 물맛도 좀 덜하고 좀 맥주 먹는 맛도 나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이런 면에서 홉의 어떤 그런 쓴맛의 강도 차이는 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라우비어라고 된다. 라우비어. 라우비어라는 건 뭐냐면 훈연 맥주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로스팅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훈연한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 소세지나 뭐 이런 거 할 때 햄 만들 때 훈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훈연 메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연치가 나게끔 그런 뭔가 그 메가를 건조할 때 메가 이제 우리가 뭐 침지 바라 건조해서 메가가 나오잖아요. 건조할 때 일반적인 열풍이 아닌 뭔가 이렇게 훈연하는 훈연치가 나게끔 이제 그런 훈연 방법을 써서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그 연기 그 향이 배게끔 우리 그 훈연이라는 게 연기 냄새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나오는 그런 메가를 써서 만든 맥주. 그래서 우리가 라우비어다, 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거 이제 옥토버페스트 비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독일 뮌헨에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 되면은 맥주 옥토버페스트 하죠, 그죠? 한 2주간에 걸쳐서.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제 옥토버페스트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 맥주보다는 조금 알코올이 약간 높습니다, 축제용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색상이나 IBU는 일반 뭐 유럽의 맥주, 일반 맥주 스타일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요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 좀 마시기 편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알코올 도수 좀 높긴 해도 라거 제가 이렇게 마셔보면은 라거 타입의 수준인데 조금 알코올이 약간 좀 있는. 예, 그러니까 축제용으로 이렇게 가볍게 뭐 IPA처럼 이렇게 무거운 술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말씀드린 그 옥토베스트용. 옥토베스트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간이 이게 이제 우리라면 여의도 광장 같은 데인데요. 이게 뮌헨 시내예요. 여의도 광장 같은 데인데 겨울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허벌판이에요. 우리 여의도 광장처럼. 근데 요 옥토페스트 주간에는 독일의 그 뮌헨 지역에 있는 양조장만 참여가 가능해요. 그런 회사들이 나오는 거죠. 뭐 파울라나 프란치스카나 레벤브로이 뭐 슈팔터 뭐 이런 우리 치고는 아주 대형 회사는 아닌데 중견 기업들이죠. 예, 중견 그런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각자 이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한 가건물에 뭐 3천에서 10,000명 정도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크죠. 한 2층 높이, 3층 높이 이렇게 높이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2주간 축제를 하면서 이때 쓰려고 하는 맥주가 옥토베스트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독일에서는 미리 만들어 놓죠, 그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맥주라는데 이렇게 행사도 이제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구글에 옥토페스트 치면은 거기에 보면 유튜브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축제를 2주간 하는데 첫날 세리머니도 하고 뭐 술도 많이 팔리고 뭐 음료도 많이 팔리고 여기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좀 즐겨 하려고 이렇게 놀이 시설들도 많이 해놓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우리 홍천에도 맥주 축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홍천에도 그런 맥주 축제 같은 걸 하시려면 이런 컨셉으로 하시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홍천에서 향후 이제 신한약 사업단이 그런 맥주 이런 이제 사업을 이제 이끌어가는 데인데 제가 볼 때 홍천군하고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거 어떤 산업이 일어나려면은 뭐 우리가 수제 맥주집 몇 개가 생겼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홉도 많이 써야 되고 홉이라든지 메가라든지 거기에 보리 어떤 이런 것들이 연계된 어떤 육체산업과의 어떤 그런 거, 홍천의 어떤 먹거리, 즐길거리. 눈여겨야 거, 뭐 이런 것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이런 옥토버페스트 같은, 그러니까 술 갖고 축제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막걸리하고 맥주밖에 없어요. 소주나 와인은 축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도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축제가 안 돼요, 그 자체는. 근데 막걸리나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즐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고 이 2주간 사람이 거의 한 700만 명이 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매출이 2주간 거의 한 1조 6천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홍천에도 이런 어떤 대형 축제를 잘 하시면 맥주를 기반으로 한, 물론 이제 독일처럼 역사라든지 또 맥주 회사가 별로 없긴 하지만 제가 볼 땐 나름 잘 이렇게 컨셉을 잘 잡으시면 제가 볼 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이렇게 크래프트 맥주들도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땐 홍천의 그런 맥주 산업에 한 단계 도약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번에도 그 신한력 사업단 그 관계자분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를 반드시 벤치메이킹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홉도 뭐 홍천이 뭐 역사도 오래됐고 뭐 앞으로 재배도 할 거고 뭐 수제 맥주도 뭐 지원할 거고 뭘 하겠지만은 결국은 그게 크려면 결국은 이런 6차 산업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홍천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옥토페스트다 보면 맥주만 팔리는 게 아니에요. 지역의 농산물도 엄청 팔려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큰 대형 맥주 회사들만 이런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소형 천막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꼭 뭐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생선 팔고 소세지 팔고 무슨 빵 같은 거 팔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잘 팔려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나라 어차피 돈수를 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참여하는 이런 간이 음식점, 간이 판매대회 하는 분들이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키오스크. 그 키오스크를 운영하시는, 판매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2주 장사해서 1년을 먹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가지고. 그 정도로 매출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홍천군의 어떤 그런 경제, 활력, 이걸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관광산업화 이런 걸 위해서는 맥주를 매개하려면 반드시 이런 축제들을 조만간 벤치마킹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독일의 그런 맥주 맞고 이제 벨기에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도 독일 맥주 못지않게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데 특이한 게 여기 좀 자연 발효 방식으로 하는 맥주가 많습니다. 물론 일반 상업화된 뭐 독일이나 미국처럼 일반적인 그냥 뭐 이렇게 배양 효모 써가지고 이렇게 발효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죠. 벨기에도. 그러나 그런 독특한 맥주, 뭔가 자연 발효하는 맥주, 좀 이렇게 전통이라고 하는 맥주들은 굉장히 자연 발효 방식으로 하는 게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벨기에 맥주 산업의 특색이에요. 그 사람들의 컨셉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맥주 자체가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라거나 일반 에일처럼 많이 팔리는 술은 아니에요. 근데 스페셜한 맥주로서는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데가 그 유네스코의 어떤 그런 뭐 문화재 지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상당히 나름은 특색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벨기에 맥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연 발효하는 거, 병 발효하는 거, 마치 무슨 뭐 와인처럼 뭐 코르크로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오크통에다 하는 거, 마치 뭐 우리가 위스키나 뭐 이런 거 만든 것처럼. 물론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반 크래프트 맥주에서는 위스키 뭐 이렇게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하고 그런 술들이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는 아주 일반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럽에 이런 데 가가지고 사실은 오크통에 이렇게 발효 숙성한 맥주를 마셔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별로 안 맞더라고요. 입맛에. 우리가 먹어보지 않은 술이라 그런지 이렇게 맥주 우리가 기존에 먹었던 거하고 많이 벗어났어요. 그렇다고 와인이나 위스키 톤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뭔가 오크통에서 오는 그런 향은 있는데 기존의 맥주하고는 뭔가 이렇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저는 좀 그렇게 느꼈는데 하여튼 나름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맥주는 상당히 스페셜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발효하는 것도 있고 상면 발효하는 것도 있고 뭐 혼합 맥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균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들 일부러 그런 것들 뭐 하면으로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여기도. 네. 그래서 이제 벨기에 맥주 보시면 여기에 종류도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밀맥주 타입. 그러니까 이렇게 독일의 바이젠비어가 또 베를리너 바이서가 독일의 대표적인 밀맥주라고 하면 여기는 람빙 맥주. 네, 여기는 위트비어라고 하죠, 그죠? 람빙 맥주 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 사람들이 상당히 밀을 이렇게 많이는 쓰지는 않지만 그 밀을 이렇게 일부 첨가해서 하는 그런 밀맥주 타입인데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좀 발효 자체를 이제 좀 자연 발효하죠. 근데 그 자연 발효라고 하는 게 제가 첫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노지에서 막 이렇게 일반 환경에서 막 이런 데다가 막 우리가 막 시로이나 밖에다 놔둬가지고 발효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연 발효라고 하는 거는 벨기에의 브리셀이라는 지역에 한 50km 반경 그 지역에서만 10월에서 3월까지만 만들어요. 1년 내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왜냐면 여름에 하게 되면 상하기 때문에 술이 겨울철에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효니까 무슨 우리가 냉동기, 냉장고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장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다가 하는데 나름대로 일정한 공간 내에서 하지만 냉장 시설이 없는 그런 데서 하지만 자연적으로 온도가 조절되게끔 일단은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이런 자연 발효할 때는 호흡을 많이 써요. 호흡.
우리가 홉을 투입하는 이유는 맥주의 쓴맛과 뭔가 아로마를 주려고 하는 또 거품을 잘 나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목적이. 근데 이 사람들이 홉을 투입하는 거는 아까 마침 그런 인디아 페이레일처럼 항균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홉은 쓴맛을 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벨기에 사람들이 만드는 자연 발효 맥주는. 그래서 홉을 일부러 산화를 시켜요. 산화. 홉을 놔두면 수확해가지고 오래 놔두면 산화돼 버리잖아요. 산화되는 그 향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산화된 게 더 항균 작용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산화시켜가지고 보통 우리가 홉 넣는 일반 맥주 만드는 거면 더 넣어요. 항균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항균 작용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온도는 겨울철에서 조절을 하고 어떤 그런 자연 발효에서 혹시 리스크가 있는 작균의 오염에 대한 건 홉으로 커버를 하고 나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그런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어요. 효모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가 되죠. 그러면 효모도 있지만 이런 비양조용 효모도 있고 특히 젖산균, 브레타노마이세스라고 하는 젖산균이 있어요. 그 젖산균이 젖산균이라는 게 내뿜는 게 젖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벨기에 맥주들이 대부분 신맛이 나는데 자연 발효는 우리나라 막걸리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신맛 나잖아요. 그죠? 막걸리 만들어 보신 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하는 거 뭐 이렇게 누룩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신맛 나죠. 신맛이 조금 강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젖산균이 많이 증식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전통주의 특색이에요. 근데 이 벨기에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자연 환경에서는 젖산균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문에 이 맥주의 그런 신맛은 젖산균이 만든 그 젖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은 그래도 막 노지에서 한다고 하지만 나름 일부러 조금 이렇게 오염이 된 건 아닌데 미생물이 통제된 상황에서 만든 맥주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맥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맥주가 있고 트라피스탄이라는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가 있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어떤 라벨링이죠. 네이밍을 막 이렇게 트라피스트 맥주 막 이런 말을 막 붙이는 게 아니에요.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를 두벨, 트리플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 수도원에서 만든 것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지는 이 수도원의 어떤 위탁을 받은 데서 한다든지 양조장이 일반 양조장인데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나름 우리가 보면은 조금은 룰이 좀 이상하죠. 그죠? 뭐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뭐 미를 맥주를 만들 때 50% 이상 써라. 뭐 이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쓰려면 뭐 거기서 만든 거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맥주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만들고 나름대로 룰을 만들음으로 해서 각각 맥주 타입의 어떤 특성과 맛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프랑스의 그 AOC 제도로 인해서 이렇게 품질의 등급을 이렇게 매기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술품질 인증 제도라는 게 뭐 있긴 합니다만은 이쪽이 상당히 나름대로 이렇게 좀 술품질 관리라든지 맥주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의 체계를 어떤 카테고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다 맥주 그러지 뭐 우리가 뭐 수도원 맥주 무슨 라거 맥주 뭐 에일 맥주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탁탁탁탁 갈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특색을 살리려고 했던 거 갖고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도 라벨링을 보면 쉽게 이해. 우리는 그냥 다 맥주 그러지 뭐 우리가 뭐 어떤 맥주가 뭐 덜 쓴지 더 쓴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표기를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 체계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두벨이라는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당도가 이거 조금 요거 벨기에 맥주치고 좀 높죠, 그죠? 그래서 알코올이 한 6%, 8% 나오고 색상도 좀 진하고 IBO 우리나라 맥주보다 한 2배 정도 쓴 요 정도의 맥주. 요런 거. 그래서 이건 수도원에서 만드는 이제 엠버 에일 타입이라는데 엠버라는 게 이제 약간 이렇게 좀 호박색 나는 이런 거죠.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노란색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조금 호박색이 나는데 그런 줄이고 트리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거보다는 색깔이 벨기에 맥주 중에서도 알코올 당도를 높여가지고 색깔을 조금 이렇게 알코올을 조금 더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 거의 한 7%, 10%면은 굉장히 센 거예요. 예, 맥주 10%면은 벌써 이렇게 알코올 취가 느껴져요. 보통 우리가 맥주 4%짜리, 5%짜리 이렇게 먹다 보면 알코올 취가 별로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 그 뭐 막걸리 같은 것도 한 6% 되거든요. 알코올 농도가. 근데 막걸리 드실 때 알코올 취가 납니까? 별로 안 나실 거예요. 4%, 5%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8% 넘어가 보시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6%하고 8%하고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8% 정도 되면 알코올 취가 많이 나고 10%면 이제 확연히 느껴지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알코올 취가 많이 느껴지면서 병 발효를 이제 2차 병 발효를 하죠. 여기다 이제 당이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시럽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2차 발효해서 탄산도 더 생기게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후발효에서 나오는 어떤 향도 좀 배게 하고 이제 그런 타입의 이제 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람빅이라는 맥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벨기에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밀맥주 타입의 술인데 신맛이 강조가 되고, 람빅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맛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우리 입에서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한데, 요거는 이제 보통 알코올이 일반 맥주하고 비슷하고 색상이나 IBU는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반 맥주 많이 벗어나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보면은 이 람빅 맥주에는 상당히 그런 좀 페놀향,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 그런 브레타노마이세스라고 하는 요런 걸로 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젖산이 좀 많이 나오게끔 좀 신맛이 조금 나는, 예, 그런 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에이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그런 람빅 맥주, 요런 맥주를 이제 지금 신선하게 만든 람빅 맥주, 또 한 1년, 3년 된 거, 좀 숙성 좀 된 거, 그거 이렇게 브랜딩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뭐 3대7, 6대4 뭐 이렇게 해서 브랜딩해서 만든 술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브랜딩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이제 후발효 시켜가지고 또 한 1년, 2년 이렇게 또 숙성한 그런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 그 벨기에 자연 발효 맥주 보면은 무슨 파로라는 맥주도 있고 무슨 뭐 아까 구에이즈라는 맥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 대부분은 보면 그 아까 자연 발효 방식으로 만든 그 람빅 맥주 있죠. 그거를 베이스로 한 거예요. 그거를 뭐 이렇게 숙성이 더 오래된 거 덜 된 거 섞기도 하고 뭐 발효를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공법을 이제 후처리 공정을 좀 써가지고 한 건데, 기반은 그 람빅 맥주에서 출발을 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 맥주로 넘어와서요. 영국 맥주는 원래 그 에일이라는 맥주가 이제 영국에서 많이 보급을 했죠. 라거 맥주가 독일이 많이 퍼뜨렸다면 보급되는 게 에일 맥주를 퍼뜨린 거는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에일 맥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냥 비어가 있고 에일 비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영국 사람들은 옛날에 그렇게 구분했어요. 왜냐하면 에일 비어는 원래 호불을 안 넣었어요. 호불 빠진 거, 그걸 원래 에일 맥주라고 했던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원래 그 에일 맥주를 그렇게 먹다가 독일에서 그런 호비 15세기 때부터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하면서 이제 에일 맥주에도 이제 홉을 넣어서, 오늘날에는 이제 에일 맥주 다 홉 다 넣어요. 홉이 빠진 맥주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홉을 넣고 하는데, 초창기 때는 이제 에일 브루어리, 그냥 브루어리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구분을 해서. 그래서 에일 맥주는 영국에서 많이 보급을 했는데, 그런 그 에일 맥주의 어떤 그런 리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것만큼 에일 맥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에일 맥주가 굉장히 많고, 말도 굉장히, 용어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뭐 우리가 마치 뭐 와인이나 위스키 용어처럼 굉장히 뭐 많죠, 그죠? 여러분들 이걸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나름대로 에일도 이렇게 페일 에일 계통이 있고, 포터라는 게 있고, 스타우트라는 거 있고, 여러분들 스타우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 기네스 맥주 지금 들어와 있죠, 국내에. 그 흑맥주, 요거 스타우트 계통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에일 계통이에요. 이건 에일 계통, 라거 계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은 굉장히 그 술이 독일이나 벨기에만큼 상당히 좀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요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원래 그 에일 같은 경우는 오크통,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알루미늄 케그통이 없었으니까 오크통에 넣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 마시는 이런 식의 맥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맛이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랐을 텐데, 원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탄산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맥주 맛은 지금하고 많이 달랐을 텐데, 원래 오리지널을 그렇게 마셨는데 지금 다시 뭐라 그럴까, 향수라고 그럴까요? 그런 붐이 조금 있다고 그래요, 영국에. 그래서 이렇게 오크통에 넣어가지고 탄산과 이렇게 질소가 없이 이렇게 펌프에서 마시는, 지하에서 마시는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옛날로 돌아가는 일부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페일 에일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일 에일도 보면 종류가 여기 굉장히 많고, 알코올 도수도 다양하고, 고미도 많이 차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은 이제 이렇게 색깔을 클래식이다, 엑스트라다, 베스타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맥주의 어떤 타입을
이제 구분하려고 타입별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각 타입마다 또 브랜드가 또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나름 이제 홉의 첨가량이라든지 어떤 공정이 다른다든지 뭐 이런 것 따라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페일에일이라든지 구분해 놓은 거. 브라운 에일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에일도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색상을 조금 달리하고 메가를 좀 첨가량을 좀 구성을 좀 달리함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영국도 벨기에나 이렇게 독일만큼 굉장히 스페셜하고 그런 맥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카티시 페일에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상당히 그 과시량이든지 또 홉 이런 거는 이제 좀 약한 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홉향은 좀 잘하고 그러니까 홉도 아로마 홉을 많이 쓰느냐 비트홉을 많이 쓰느냐 또 홉 투입을 뭐 이렇게 끓일 때 쓰느냐 아니면 뭐 드라이 호핑을 할 거냐에 대해서 많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 테크닉 자체가 뭐 우리나라 전통주 같은 경우도 뭐 탁약주 만들 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 맥주는 이 원료도 다양하지만 공정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홉을 어느 때 넣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당근 공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승원법으로 하느냐 잡이법으로 하느냐 또 어떤 발효를 상면이냐 하면이냐 또 뭐 어떤 숙성 저장을 오크통에 하느냐 뭐 스테인레스 하느냐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맥주들에 대한 각 그런 원료가 어떻게 공법이 됐느냐는 이제 각 회사마다 다 틀리긴 한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맥주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포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유료가 그 영국의 그 런던에 이렇게 집 나르는 그 기차역이나 이런 항구나 이런 데서 집 나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짐꾼이라는 뜻이죠. 포터가. 그분들이 많이 즐겨 마셨다고 그래요. 이 포터라고 하는 게. 물론 지금의 포터 맛은 그 옛날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쓴맛이 강하고 맛이 전반적으로 좀 진한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강한 맥주를 좀 선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 이 포터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군이죠, 이것도. 그래서 유럽의 이런 여러 나라에서 이제 포터라는 걸 이제 많이 만들고요. 그러다 이제 미국 맥주로 넘어와서요. 미국도 보면은 스타일로 보면 또 미국도 참 거의 전 세계에서 으뜸이죠. 예, 미국 사람들이 벤처 정신이 강해가지고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그 크래프트 맥주가 한 4,000개 정도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 제일 많죠. 예, 그래서 독일 한 1,300개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이 굉장히 나름 그 전 세계 그 크래프트 맥주 또 맥주 소비도 제일 많죠 미국이. 그래서 전 세계 주류 시장 뭐 와인도 그렇고 뭐 중류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 세계 주류 시장을 많이 리드를 하고 우리 맥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의 그 스타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먹는 라거 타입이 있잖아요. 라거 타입은 전 세계 90% 이상이 라거 계열이긴 하지만 그걸 보통 우리 라거도 보면 아까 필스너나 뭐 다크나 이런 쪽도 있지만 우리는 헬레스 쪽이에요. 약간 연하면서 먹는 것이 편하면서 부드럽게 먹는 술. 그게 미국 스타일.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물론 이제 지금 뭐 IPA도 있고 뭐 신맥주, 뭐 이렇게 사워 맥주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페셜한 쪽이고 크래프트 맥주 쪽에서 하는 대부분의 그런 대형은 대부분 라거 타입이거든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뭐 버드와이저라든지 밀러라든지 뭐 쿠어스라든지 뭐 이런 대형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라거인데 그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맥주 맛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맥주가 조금 아메리칸 스타일로 좀 만들어 놓은 맥주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죠. 빨간색으로. 이게 뭐냐면은 그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들을 제가 이렇게 예시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막 31도, 15도, 14도, 28도, 27도. 이게 보통 맥주 제조할 때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막걸리도 이제 만들어 보신 분들은 보통 알코올이 18도, 20도까지 올라가요. 물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쌀의 어떤 양이나 물량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한 18도 정도 나와요. 우리 막걸리도. 근데 20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효모가 그게 하면 그 에일 효모든 라거 효모든 알코올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 정도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효모들이 그 이하로 이제 발효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30도, 28도, 27도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런 고농도의 맥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코올 도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알코올을 중류를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 뭐 중류주 있잖아요. 뭐 위스키든지 우리나라의 뭐 소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중류주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한 거, 알코올 발효해서 알코올 도수가 뭐 5도가 나왔든 10도가 나왔든 그런 발효액, 발효주를 끓이는 거죠. 한 번 끓일 때 뭐 40도로 되고, 두 번 끓이면 60도 되고, 세 번 끓이면 80도 되고, 계속 수분을 떨어뜨리는 거죠. 중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술이라는 게 물과 알코올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나머지 뭐 이렇게 향기 성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주성분은 알코올과 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류라고 하는 거는 물하고 알코올을 자꾸 떼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알코올에서 물을 자꾸 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겠죠. 물 때문에 희석된 것이 이게 물이 빠졌으니까. 그게 중류의 원리인데, 중류를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하면 할수록 우리 주정 같은 경우는 95%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류탑이 엄청 높죠. 그죠? 계속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또 끓이고 또 끓이고. 그래서 물을 계속 떨어뜨린 거예요. 수분을.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알코올 도수가 높아져서 나중에 주정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중류의 원리인데, 그렇게 그렇게 중류하는 방법이 하나, 끓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정을 아예 타버리는 거죠. 우리 뭐 그런 과하주라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들 과하주. 전통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런 과하주나 아니면 와인으로 치면 포터? 예. 포터라는 그 와인이 있죠. 그죠? 그 일반 와인에다가, 포터라는 와인에다는 뭐 이렇게 주정을 넣은 게 아니라 이제 브랜디라는 중류주를 넣죠. 그죠? 예. 그걸 넣어서 하는데, 그런 과하주겠다. 우리나라는 과하주 같은데, 우리는 이제, 약주나 탁주 만들 때, 중류식 소주를 우리는 부어가지고 하는데, 그 와인의 포터나 우리 과하주, 이런 그런 주정을 타는, 그러니까 중류주를 타는 기법은 그런 발효의 그를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멈추게 해서 효모를 사멸시켜서 더 이상 술이 되지 않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때까지 발효된 어떤 술의 맛, 그 다음에 우리가 첨가한 중류주의 맛과 브랜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오는 어떤 그런 맛을 보려고 하는 게 그게 과하주, 내지는 와인의 포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류주를 버가지고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냉동을 하는 거예요. 얼리는 거예요, 술을 얼리게 되면은, 그것도 아까 중류하는 것처럼 원리는 같아요. 중류를 해가지고 하면 물이 대부분 얼잖아요. 그죠? 물이 어는데 알코올은 물보다 잘 안 얼어요. 그죠? 어는 점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물이 얼면 보통 우리가 뭐 겨울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얼음 놔두면 얼음 땡땡하게 얼죠? 이렇게 딱딱하게 돌처럼. 근데 술은 그렇게 돌처럼 얼지 않아요. 푸석푸석하게 얼어요. 여러분들 술을 한번 얼려보세요. 냉동고에다가 술을 한번 얼려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걸 집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걸리라든지 맥주를 사셔가지고, 병맥주 말고, 그건 터질 수가 있으니까 병 말고, 막걸리 같은 거 있죠. 플라스틱이 들어온 거.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 냉동고에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막걸리가, 알코올이 이제 6%짜리냐, 50%짜리냐 하고 많이 다르죠. 어는 점이. 예, 막걸리가 소주 20%짜리는 잘 안 얼어요. 냉동고에 여러분들이 이 냉동고가 우리가 한 20도 되잖아요. 거기서 잘 안 얼어요. 소주는 한 5도 이하에 될 거예요. 근데 맥주는 여러분 냉동고에 넣으면 하루면 충분히 얼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를 냉동고에 넣어놓고 하루 땡땡 얼면, 그거를 이렇게 거꾸로 세우세요. 근데 얼어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세워가지고 병마개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밖에 놔두면 녹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알코올이 먼저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물도 섞어서 나오긴 하지만 알코올이 먼저 떨어져요. 근데 그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거를 우리가 딱 이렇게 마셔보면 향이 굉장히 진하고 다 농축된 거예요. 향도 농축됐고 알코올도 농축돼서 나오는 거예요. 물은 거기 얼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런 맥주들은 아이스복,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이스라는 게 뭐예요? 얼음이라잖아요. 아이스로 만든 알코올 농도가 높은 그런 술이다. 그래서 아이스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스복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상용화가 돼 있어요.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왜냐하면 양이 적게 나오니까. 술에서 맥주의 95%가 물인데 95%를 떼내고 나온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이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실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얼려가지고 하시는데, 얼릴 때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지 마시고 눕히세요. 눕히고
눕혀 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면 밑에 바닥이 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골고루 얼지를 않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돌리세요. 3분의 1바퀴. 몇 시간 지나서. 그럼 또 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몇 시간 또 돌리세요. 그럼 또 얼죠. 그러면 이제 하루 지나면 골고루 얼게 되죠. 그죠? 골고루. 왜냐면 향이 골고루 퍼져 있어야, 골고루 얼어야 나중에 이렇게 밑으로 녹아서 떨어질 때 향이라든지 알코올이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셔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컵 같은 긴 컵에다가 이렇게 엎어 놓으세요. 거꾸로. 그러면 녹으면 똑똑똑똑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한 30분, 3, 40분 받으시면 거의 뭐 한 100ml나 나올까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그 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술들은 그래서 알코올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독특한 걸 만든 그런 굉장히 비싸요. 한 병에 몇만 원씩 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술들은 그렇게 만든 술도 있다.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자료에 있으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라거 맥주, 에일 맥주 보면 요건 저희들 이제 대학원생들을 쓰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 참조로 아시라고 제가 자료를 드린 건데 대부분 술이라고 하는 맥주가 이제 이렇게 각 성분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향과 맛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인데 얼마큼 나왔느냐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얘의 역치. 얘가 그러면 과연 이 성분이면 맡을 수 있는 건지 더 있으면 좋은, 더 있어야 되는 건 덜 있어야 되는 그 역치라고 했잖아요. 맡을 수 있는 최소 농도. 그걸 비유해서 아로마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쭉 보시면 대부분 아로마가가 1 이상이 돼야 제가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1 이상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1 이상 되는 게 거의 안 보이죠.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라거 맥주의 타입에서는 1 넘어가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지금 1 넘어가는 것들이 일부 지금 명기가 안 돼서 그런데 1 넘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라거 맥주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나긴 하는데 거의 냄새가 잘 안 나죠. 라거 맥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 농도는 나오지만 우리가 그거보다 더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냄새가 맡을 수 있어요. 후각으로. 근데 그거보다 대부분 적게 들어있어 그런 거예요. 에일 타입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라거 타입하고 좀 다르긴 한데 에일 타입도 제가 이렇게 각 성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제가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부연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맥주의 이제 그 시음에 대해서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와인 테이스팅이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소믈리에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도 물론 계실 텐데 사실 술이라고 하는 게 맥주를 이제 우리가 다 만들었을 때 관능상으로 봤을 때 어떤 온도에서 또 어떤 잔에 이렇게 먹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술과 음식과의 페어링 문제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 뭐 저희들은 뭐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뭐 따지자는 건 아니고 맥주에서 시음 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우리가 그 타입에 맞게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 건데 너무 차가우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탄산감 그런 걸 별로 못 느껴요. 너무 차가우면. 그리고 술을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막 이렇게 거의 뭐 얼리다시피 해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시내에 이렇게 나가 보면 어떤 이렇게 호프집에서는 막 맥주를 거의 반 얼려서 주기도 해요. 무슨 얼음 맥주 이래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맥주 맛을 모르세요. 거의 뭐 이렇게 맥주에서 오는 그런 그건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고 맥주를 얼리시면 안 되고 조금 차갑게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각 그런 맥주마다 조금 그러니까 라거나 필스너 이런 것들은 온도를 조금 이렇게 에일 계통보다는 진한 맥주보다는 조금 차갑게 마시는데 보통은 우리가 와인도 그렇지만 조금 온도를 높은 데서 먹는 것들 우리가 레드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조금 향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향을 더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런 라거나 필스너는 어떤 그런 향이 유지된 게 아니라 뭔가 청량감으로 더 유지되는 그런 향보다는 그래서 이제 온도 차이가 조금씩 이렇게 나는 건데 전반적으로 2도에서 7도면 되게 차갑죠. 2도면 굉장히 차가운 거고요. 7도도 굉장히 차가운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맥주 간에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런 벨기에 맥주나 포터 맥주, 스타우트 굉장히 향이 강하고 막 이런 것들 색이 진하고 어떤 이렇게 좀 뭔가 맛이 바디감이 진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서 오는 특색의 맛이 있기 때문에 차가우면 그런 걸 못 느껴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색이 강한 것들은 일부러 온도를 조금 높여서 보통 10도, 9도, 10도, 9도면 그냥 뭐 따뜻한 건 아니죠. 10도면 이것도 여전히 차갑죠. 그러나 이런
라거나 필스는보다는 조금 온도를 조금 높여서 마시는 게 그 맥주의 원래 특색을 살린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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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다 똑같은 온도에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맥주 전문점에 가도 그냥 온도별로 넣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온도에 이렇게 넣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좀 구별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그 본래 맥주의 이제 특색을, 맛을 살릴 수 있다. 그 얘기고, 요거는 이제 그 맥주 잔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밀맥주 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길쭉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당도가 좀 높고 그래서 알코올 도수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탄산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탄산에서 오는 그런 탄산의 어떤 그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 길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거품이 잘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까 그 단백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컵을 좀 길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런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주둥이가 좀 넓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와인잔도 보면 주둥이가 굉장히 이렇게 넓잖아요. 크죠? 예, 이런 것들은 향을 잘 이렇게 머금고 있으라고 이제 그런 뜻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이게 약간 길쭉하든 좁든 뭐 폭이 넓든 그것 때문에 뭐 향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가 왜 음식도 왜 그 그릇의 형태에 따라서 식감이 다른 것처럼 잔도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뭐 맥주를 우리가 몇 시간 놓고 먹는 게 아니니까 한 잔을. 근데 그래도 이런 격식을 차려서 조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보면 맥주를 뭐 이렇게 식당 가면 거의 물 먹는 컵에다가 막 이렇게 막 따라 물 먹다가 맥주 먹다가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우리가 조금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잔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향의 차이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런 주석산 저렇게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술이 빨리 이렇게 따뜻해지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런 것들만 쓰는 것들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예전에 유럽에서 이제 뚜껑을 닫아가지고 먼지 안 들어가게, 탄산이 덜 날아가게 한다, 그렇게 한다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냥 장식용으로 하지 뭐 여기다가 지금 뭐 이렇게 술 먹고 뭐 그러지는 않죠. 대부분 이제 이런 유리잔들을 쓰는데, 요거 이제 설명을 얘가 달아놨으니까 왜 이런 잔을 쓰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실습을 총 15번 중에 한 막판 한 3번 정도는 아로마 키트 연습을 하고, 이제 아로마에 대한 설명을 이제 집중적으로, 아까 아로마에 대한 걸 일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제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아로마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맥주도 그렇고 와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술에 대한 아로마를, 왜냐하면 결국은 맥주 아로마나 와인 아로마나 공통적인 게 많이 있어요. 틀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서로 원료가 다르고 공법이 다르고 틀린 것도 있지만 공통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그때 막판 한 3주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술들에 대해서 관등평가 연습도 해보고, 통계 처리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키트를 가지고 연습들, 여러분들 만든 맥주에 어떤 향이 이렇게 특색이 있는지, 이게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제가 한 100개 정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개발을 한 건데, 제가 국내에는 지금 이게 양주 아로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인이든 맥주든 모든 술에서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향 100개를 제가 선정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향은 500개, 1000개 계속 더 있지만 그걸 다 할 수가 없고, 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치 이상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로마가가 1 이상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좋은 향, 안 좋은 향을 섞어서 100개를 제가 선발해서 만들었는데, 요거는 제가 12주째, 13주째 여러분들 그때 할 때 제가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만들어서 그때. 그래서 요거 갖고 향 연습을 테스트도 해보고, 술하고의 매칭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든 맥주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요. 플레이버 캐릭터라는 건 요건 뭐냐면, 제가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홍천에서 술을 만들어서 이제 수제 맥주를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물론 다른 교육도 더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조금 수제 맥주를 하나 했다, 창업을 했다 그러면 뭔가 내 술에 대한 캐릭터를 나 자신도 알아야 되고, 또 손님들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1차적으로 제조한 사람이 자기 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술을 원래 분석도 해보고 향도 맡아보고 마셔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관능으로 시음으로 하는 거 외에는 분석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자신을 위해서도, 제조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오시는 손님들,
내지는 홍보용으로라도 제가 볼 때 리플렛, 팜플렛 내지는 벽보 형태로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아, 내 술은 바닐라 향이 많이 나는 술이야. 내 술은 예를 들어 막걸리라고 그러면 누룩에서 많이 오는 거야. 홍천 맥주인데 나는 거기서 오는 게 뭔가 내가 홍천에 나오는 그 효모, 특수한 홉을 썼기 때문에 마치 그 체코에서 자츠라는 홉을 갖고 굉장히 어필을 하는 것처럼 홍천에 홉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향이 난다. 이렇게 뭔가 특색을 딱 잡아주는 그 향이 뭔지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 향이고 물론 손님들이 이게 바닐라다 에틸 아세테이트다 막 이렇게 화학명을 알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남들이 보면 아, 이 집은 뭔가 확실하게 이 향이 그 향이었구나, 이게 거기서 왔구나 하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그려주고 그림을 예를 들어 이거 하나의 제가 향미 캐릭터라고 그래서 아로마 캐릭터 예시를 하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아로마 키트도 없지만 물론 와인 같은 경우는 뭐 수입 아로마 키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무슨 뭐 과실향이 난다, 바나나 향이 난다, 무슨 장미 향이 난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그 향이 뭔지를 표현을 하고 그 성분이 뭔지 화학 성분을 써놨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 이 향이 어디서 왔구나, 홉에서 왔구나, 메가에서 왔구나, 아니면 숙성 중에 왔구나, 발효 중에 왔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그 화학명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자기 술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확실히 이렇게 캐릭터를 잡는 몇 가지, 여기 나오는 향이 수십 가지인데 코로 맡아지는 게 예를 들어 10가지인데 10가지를 여기다 다 빽빽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용으로 리플렛, 팜플렛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하실 때 도움이 좀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드린 거고, 요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술을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든 맥주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분석 데이터를 보고 역치를 쫙 대입을 한 다음에 아로마가가 딱 보고 아, 요거 아로마가 1 이상이다, 걸렸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주요 메인 아로마로 딱 잡는 거예요. 세팅을 탁탁탁탁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쩌다 한번 분석도 의뢰해보고 분석 데이터와 또 맛과 향을 보면서 항상 내가 그 술이 유지되는지, 제가 첫 시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술에 대한 좋은 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그 타입으로 계속 그 맛이 나는지 그 향이 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번은 이 맛이 났다, 한 번은 저 맛이 났다. 이거는 다양성이 아니에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술을 여러 타입이 있지만 각 술 타입마다 고유의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아, 내 술은 이게 캐릭터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켜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아시라고 이런 거를 제가 나중에 이번 실습할 때는 제가 여기 키트까지만 드리고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사업을 하신다면 한번 이런 쪽으로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지원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이런 걸 뭐 우리 디자인 비용으로 뭐 지원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요건 아까 그 잔에 대한 얘기 뭐 그런 비슷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런 잔들이 좀 있다라는 거, 예, 이런 건 인터넷에서도 많이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예, 이런 잔들, 여러 가지 잔들에 대한 그런 제가 선을 이렇게 보인 거니까 아까 그 잔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제 맥주 집에 가면 다 잔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때 여러분들도 사업하실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창업하시거나 하면 아, 잔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손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술을 그래도 잔마다 이렇게 달리 주면 이렇게 맥주 타입에 따라서 술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잔에 계속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입 따다 하면 손님들도 확실히 어떤 그런 시각적으로 또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어떤 외향적인 것도 아까 시음 온도도 중요하면서 이런 컵, 잔 서비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맥주 잔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맥주에 중요한 게 이제 뭐 향과 맛과 쓴맛, 탄산감, 거품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치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삼겹살에도 뭐 맥주 많이 먹지만은 치킨하고 주로 많이 먹죠. 근데 치킨이라는 게 기름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거 먹다 보면 맥주의 거품은 기름기하고 상극이에요. 거기다 거품에 기름기만 조금 묻으면 거품 금방 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치맥을 먹다 보면 입에 굉장히 막 이렇게 그 닭의 기름기가 묻을 거 아닙니까, 입에. 거기다가 또 맥주를 마시면 거품이 상당히 많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런 측면에서는 치맥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다른 이제 국물 있는 것보다는 이제 치킨하고 맞아서 이제 치맥을 많이 드시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컵에서 있을 때 그런 기름기가 남는다든지 마실 때 기름기 남는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조자 입장도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컵을 맥주를 누가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잔에다 따라 주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 잔을 씻고 새 잔에다 따라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 잔은 이미 여러분들이 치맥을 하든 뭔가 음식을 먹으면서 기름기가 묻은 거예요. 그 잔에다 또 따라주면 상당히 거품이 안 나요, 맥주가. 그렇기 때문에 맥주는 항상 거품이 우리 다른 잔에 한 2, 3cm 올라가게. 그렇게 따른 맥주가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컵에 항상 2, 3cm 위에 상부에 남게. 그게 이제 맛있는 맥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끗한 서빙을 할 때도 내지는 서빙을 받을 때도 깨끗한 잔에 항상 씻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맥주 여러분들 이제 우리 13주 동안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홍천 쪽은 아직 뭐 다른 지역보다 뭐 코로나 감염률이 많지 않아서 실습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는 같은데 일단은 실습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 드렸죠. 이렇게 알트비어라든지 뭐 엠버에이라든지 IPA라든지 페이레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레시피를 나름대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20리터 기준, 100리터 기준. 여러분들 할 때는 이제 20리터 기준으로 할 건데, 한 조에 한 5명? 여러분들 총 지금 20분 정도가 수강생인 것 같은데, 그럼 5명이라면 한 4조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진행을 할 텐데,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 제가 예시를 들은 거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또 처음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몇 번 해보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레시피라든지 뭐가 있으시다면 뭐 그런 거 갖고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놓은 거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우리가 실습을 시작하게 되면 토론을 좀 한 다음에 어떠한 타입을 좀 해보고 싶다. 어떤 걸 좀 시도를 해보고 싶다. 우리가 지금 거기서 지금 하는 그런 시설 자체가 지금 완벽하게 뭐 실습 시설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수제 맥주 실습할 수 있는 기본은 돼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아마 다는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더 갖춰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만 갖춰서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이니까 여러분들의 의중을 반영해서 좀 그런 쪽으로 저희들 레시피를 좀 짜고 그런 걸로 해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하되 좀 실습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PA도 해보고 에일도 해보고 뭐 켈시타입도 해보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맥주가 담근 공법도 다르고 또 쓰는 효모 종류도 다 달라요. 홉도 달라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홉이 이제 뭐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그 타입에 맞게 이제 홉도 구하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오리지널로 이거는 이것도 오리지널이라는 게 레시피가 어느 게 100% 오리지널 이런 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만드는 방식이 페일에일이다, IPA라고 해서 다 똑같은 레시피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오리지널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탠다드형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있는 모든 홉 종류, 모든 효모 종류를 다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그 만드는 회사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제조자가 우리가 뭐 외국처럼 우리가 지금 국내에 많은 홉들, 효모들도 다양하게 들어와 있지만 그렇게 다 100%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뭐 이렇게 시연을 해볼 수는 없을 텐데 최대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재료를 준비할 거예요. 홉이나 메가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좀 맞춰서 실습을 해보고 시음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술을 만들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토론도 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필스너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라거 해보고 뭐 골든 에일, 스타우트, 블랙 IPA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레시피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요 레시를 제가 한번 들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쭉 한번 해보는 쪽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런 수제 맥주 이제 홍천군에서 여러분들이 뭐 지원을 받으시든 자비로 하시든 뭐 이런 걸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이게 맥주는 이제 막걸리나 이런 거하고 좀 틀려가지고 조금 규모도 있어야 되고 평수도 조금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그냥 체험장으로 할 때는 뭐 한 10평이라도 돼요. 한 5평? 10평만 있어도 충분해요. 사실은 체험장만 할 것 같으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장비도
정식으로 갖춰야 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자문도 좀 구해보시고 저희 이제 학교의 제자들도 일부 창업해서 이제 뭐 크게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정보도 그러면서 이제 할 사업이긴 하지만 하여튼 제대로 갖춰서 하려면 상당히 투자비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홍천군에서 아마 그런 신활력 산업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내년부터 뭔가 조금 일부 선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건 아마 그런 체험형 어떤 영업용이 아닌 체험형으로 상업용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체험학습용으로 아마 지원을 일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런 시설이 아니고 간이 시설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시로 하게 되면 상당히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이런 게 사실상은 맥주 만들 때 좋은 장비예요.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걸 갖추려면 이제 상당히 돈 투자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마치 뭐 우리 마트에 가면 대형 맥주 이렇게 박스에다 놓고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라벨 붙여서. 근데 우리 하우스 맥주도 요즘에 이렇게 많이 팔아요. 다 병에 담아서 팔기도 하고 캔에 담기도 하고. 근데 하우스 맥주는 문제가 뭐냐면 병이나 이런 것들 회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외국의 그런 벤치마킹도 우리나라도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 하는 데는 그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업을 많이 참여하세요. 옛날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이 했었는데 요즘 젊은 층도 많이 창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도 상당히 세련되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병 모양 뭐 캔맥주도 보면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 이제 견학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벤치마킹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좀 전반적으로 안주 문제도 좀 있는 거고 여러분들 나중에 체험학습을 하던 뭐 저기를 하던 여러분들 이렇게 대형 맥주 회사처럼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크래프트 맥주 소규모 창업을 하실 분들은 음식과의 그런 콜라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맥주에는. 그래서 그런 맥주 맛도 보지만 그 집에 음식 맛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크래프트 맥주는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맥주보다도 어떻게 보면 음식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맥주와 음식과의 콜라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담으로 제가 이제 내년에 올해 원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독일의 그 VLB라고 맥주 연구소가 세계적인 맥주 연구소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쪽 연구소하고 저희하고 이제 조인트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 하는 사람들을 술을 좀 아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뭐 초보자도 물론 괜찮긴 한데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단기 유학을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격증도 주고 브루마스터 자격증도 주면서 정식으로 독일 현지에 가서 거기 브루마스터들한테 술을 직접 배워보고 그다음에 이론도 배우고 그리고 또 대학 기관하고 조인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대학 기관하고 조인트도 해서 교육도 받고 제가 한 2주 프로그램을 마련해놨어요. 그 커리큘럼도 다 나와 있고 근데 올해 제가 8월 달에 사실은 지금 저번 달에 갔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홍천군에서도 혹시 이제 그런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내년에는 뭐 코로나가 뭐 풀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모시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뭐 많은 그런 현지의 어떤 크래프트 맥주 하는 데도 찾아가 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술도 종류가 뭐 유럽은 뭐 널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크래프트 맥주도 맛도 보시고 이론 교육도 보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하나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그거 내년에 저희들 추진할 때 한 20명 정도 제가 이제 모시고 갈 예정인데 그런 데 참여를 하셔도 좋은 어떤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하고 정말 이런 맥주를 차별화된 맥주에 정말 나만의 어떤 맥주를 만든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론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대학으로 치면 한 학기용으로 제가 이제 늘려가지고 좀 더 이제 발효나 숙성이나 이제 많은 테크닉적인 거 더 하면서 설명드리면 한 학기용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어떤 학술적인 것보다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제 딴에는 이제 이렇게 좀 자료를 그렇게 압축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일단 이런 5번을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여러분들이 원료부터 포장까지 다 하시기는 어렵고 일단 맥주를 처음 하신다는 입장에서
맥주에 대한 전반적인 원료나 가공 공정을 한번 살펴본 걸로 보시고 실습을 하면서 또 이론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은 서로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제가 또 맥주 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또 보셔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한번 이렇게 이론으로 만나게 됐으니까 실습을 또 할 때도 서로 또 많은 토론이나 또 이론을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게 쌍방향으로 교육이 안 되잖아요. 질문이나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론 수업하면서 궁금했던 거는 또 질주를 하셔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 홍천에서도 한 15번 정도를 또 뵈니까 그때 또 서로 얘기 많이 하고 실습을 통해서 좀 더 맥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총 20강의 중에 이제 5강의가 이론인데 이론 강의를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신활력 사업단하고 또 얘기를 해서 실습 부분은 또 세부적으로 또 어떻게 조정을 할지 의논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좀 이렇게 좀 한 20주 정도 되는 이런 교육 과정에 좀 만족감이 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교육 받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